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 4시에는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인 토트넘 대 맨시티전 경기가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토트넘은 하루 앞서 벌어지는 아스톤빌라와 리버풀전 경기에서 아스톤빌라가 리버풀에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맨시티전에서 승리를 한다면 탑4 달성의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스톤빌라가 승리를 한다면 아스톤빌라가 승점 70점으로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4위가 확정되고 토트넘은 맨시티전을 포함해서 세필드전까지 모두 승리를 한다고 해도 승점 69점으로 5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리버풀전은 아스톤빌라의 홈 경기입니다만 객관적 전력으로는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되고 따라서 아스톤빌라가 얻을 수 있는 승점은 최대로 무승부인 1점으로 예상하면 이번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한다면 탑4와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마지막 라운드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만약에 이 경기에서 패하면 37라운드 총합에서 아스널에게 승점 1점을 뒤지면서 골 득실에서도 최소 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맨시티가 승리하고 아스널이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리그 우승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맨시티가 토트넘과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37라운드 총합에서 아스널과 승점 86점으로 동률이 되지만 골 득실에서 아스널에게 3점을 뒤지게 되어 역시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이 승리를 한다고 전제를 하면 맨시티는 최소 5골 이상 차이로 승리를 하여야 우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스널은 에버턴과 홈 경기를 치르고 맨시티는 웨스트햄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계산하면 맨시티는 가능한 토트넘전에서 다량의 골을 노리려고 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손흥민의 역습이 위력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트넘에게 가장 힘든 팀을 꼽으라면 맨시티를 생각하겠지만 실은 리버풀이 가장 어려운 팀이고 그 다음으로 맨시티와 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맨시티와 3대3으로 비겼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비록 불운하게 자책골을 기록하였어도 이 경기의 MOM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우승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기인 만큼 1차전과는 다른 경기력으로 맨시티가 리드하는 경기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맨시티전에서만큼은 손흥민의 존재와 활약이 맨시티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큰 위력을 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3대3으로 비긴 지난 1차전에서의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로메로와 반드벤이 모두 결장한 가운데 센터백에는 선발로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나왔고 좌우 풀백에는 우도기와 포로가 선발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들에는 비수마와 로셀소가 선발이었고 공격 2선에는 좌우 윙어의 존슨과 브라이언 힐이 그리고 중앙의 공격형 미들에는 클루셉스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원탑 스트라이커에는 손흥민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에서는 맨시티가 55%, 토트넘이 45%였는데 이를 보면 맨시티의 점유율이 50%대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토트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팅 숫자에서는 맨시티가 17개인 반면 토트넘은 8개였고 유효 슈팅은 각각 4개씩이었습니다. 즉 맨시티의 강력한 공격을 토트넘이 그런대로 잘 막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고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이 주요한 경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챔스 8강전을 보면 토트넘의 홈 경기였던 1차전에서는 케인이 선발로 나왔으나 경기 중 발목 부상으로 아웃되었고 그 후로는 손흥민이 원탑 역할을 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오른쪽 사이드에서 손흥민이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1차전은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는 손흥민이 원탑 스트라이커로 나섰고 전반전에 맨시티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곧 이어 손흥민이 5분 동안에 2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이후 치열한 공방과 VAR 판정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 2차전은 4대3으로 맨시티가 승리를 했지만 총합전적에서 원정팀 다득점 승리 룰이 적용되어 토트넘이 챔스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경기를 리뷰해 보면 손흥민의 당시 선발 포지션은 중앙 스트라이커였고 2차전에서는 수비는 거의 외면한 채 맨시티 진영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에 주력했고 이러한 전술은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토트넘 스쿼드 상황으로는 중앙 스트라이커로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는데 경기 중에는 존슨과 간혹 스위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이번 맨시티전에서는 손흥민을 수비 부담을 없애고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노리는 역할을 맡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맨시티전에서는 로메로와 반드벤의 센터백이 건재하고 오른쪽 풀백에는 이번 번리전에서 골을 기록한 포로가 나서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번리전에서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옮긴 반드벤이 인버티드 풀백 역할로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전에서는 드라우신과 반드벤이 동시에 수비 라인에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즌 초반에 가끔 반드벤이 경기 중에 왼쪽 풀백 역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발은 지금의 토트넘으로서는 최적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벤의 빠른 스피드와 질 좋은 패스 줄기가 최전방에서 폭넓게 움직일 손흥민의 플레이에 역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역습에 기반을 둔 전술이라면 우도기가 선발로 나설 때보다도 이 조합이 더 위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만 경기 경험이 다소 부족한 드라우신이 맨시티의 스피디한 공격과 홀란드를 어떻게 방어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번 맨시티전은 앞선 번리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6연패의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에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하면서 그동안 고집해오던 자신의 탁공 축구에서 벗어나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즉 이번 맨시티전에서 혹 패배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승패에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전술로 오직 승리를 목표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라인을 크게 내려서 수비 중점의 경기를 펼치면서 최전방의 손흥민을 축으로 하는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전술적 역량과 경험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맨시티의 라인을 끌어올려서 뒷공간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전술이 자동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한 가지 경기 흐름이라면 토트넘이 손흥민의 역습을 통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더더욱 수비를 두텁게 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술로 경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번 맨시티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축구에 대한 비판과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차전에서 토트넘의 점유율이 45%였는데 이는 맨시티를 상대로는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고 평균적으로는 30% 중반 정도가 보통입니다. 이 점유율은 1차전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자신의 축구를 견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2차전에서는 점유율을 30%까지 내리면서라도 두터운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기대해 봅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맨시티에게는 멘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역사적인 경기나 중요한 빅매치에서 손흥민에게 좌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집중되는 토트넘의 역습은 아무래도 맨시티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에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기원하면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역습으로 맨시티를 무너뜨리면서 역사적 라이벌인 아스널에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안겨다주는 잔혹한 패러독스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